자, 이번엔 미국 증시와 관련된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 가지 토픽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세 가지 이슈를 가져왔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이슈로 NFIB 소기업 낙관지수를 가져왔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이 소기업 낙관지수가 중소형주랑 연관성이 높은데 중소형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론자 혹은 부정론자들이 있지만 이 중소형주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 금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 환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이슈로 금리를 둘러싸고 과연 CPI와 그리고 국채 입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첫 번째 이슈로 가져왔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열심히 이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과 관련해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이번에 감독 담당으로 좀 인준이 네. 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픽으로 말씀해 주신 이 국채 금리, 국채 입찰. 이번 주에 굵직한 국채 입찰들이 많이 예정돼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10년물이나 그 다음 날에 30년물이나. 글쎄요, CPI까지 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채를 제외하고 다른 대안이 부재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생각을 네. 해봤을 때 응찰률이 이때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낮은 수준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안은 없다라는 반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PI와 관련해서는 일부 리바운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표에서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확인이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입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일단 오늘 밤에 1년물과 3년물이 각각 입찰이 예정되어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11일 수요일에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12일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 과연 부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초장기물 중심으로 시장의 우려가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오늘 밤에 있을 국채 입찰보다는 12일에 있을 3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조금 더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11일 수요일에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CPI 같은 경우에 5월 컨센서스가 헤드라인은 2.5% YOY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MOM으로는 0.2%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월에 이게 2.3% YOY, 0.2% MOM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OY 기준으로 전월 대비 이 증가율이 소폭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표라든지 서베이에서 이런 리바운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이제 뉴욕 여는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이미 제조업체의 3분의 1 그리고 서비스 업체의 45%가 가격을 인상해서 비용을 전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격 인상 폭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제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CPI가 더 높을지 낮을지는 사실 아직은 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CPI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높은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는 관세에 따른 우려가 조금 더 부각되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CPI와 함께 국채 입찰 결과를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준비해주신 두 번째 토픽,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앞서 얘기해주신 미셸 보면 어떤 분입니까? 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로 아마 알고 네. 있으실 텐데, 이전에 이제 마이클 바 감독 담당 부의장이셨던 그렇죠. 분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그 차기로 이제 미셸 보호만 부의장으로 인준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미셸 보호만 연준 부의장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SLR 규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당장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에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 SLR 규제,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을 높여줌으로써 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셸 보호만 부의장 임명된 미셸 보호만 같은 경우에는 이 SLR 규제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정부가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것은 결국 금리를 낮추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SLR 규제를 먼저 좀 짚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마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은행들이 총자산을 늘림에 있어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 못한다라는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무한정 자산을 확장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미국채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계산식을 살펴보면은 총 자산 대비 자본금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 총자산을 계산을 할 때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 미국채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상장한 서클, 주가가 급등했던 서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준비 자산으로서 미 국채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우려가 큰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 기반이 아직도 좀 확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SLR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장기물에 대해서 은행들이 더 많은 국채를 사고 보유하고 그리고 매각에 대한 압력을 낮춰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SLR 규제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SLR 규제라든지 뭐 이런 금리를 사실 이렇게 낮추려는 노력이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재정 건전성 악화가 된다라는 부분은 결국 금리에,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나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악순환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로서 SLR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미국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시행하려면 국채 금리가 하락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지표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CPI랑 비교했을 때요.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내심 아마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기회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중소형주를 좀 중요하게 최근에 바라보고 있고, 뭐 실제로 최근에 러셀 2000 지수, 이 중소형주 중심의 2000 지수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 대비해서 뭐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며칠 정도 수익률이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가격 레벨로 보면은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반등폭이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아직은
추정치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뭐 OBB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게 판단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에 앞서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가져왔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을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수익성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형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받는 타격도 크고 반대로 받는 수혜도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라는 부분에 따라서 중소형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NFIB 소기업 낙관지수를 가져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이라든지 뭐 소비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고 이 서베이한 결과를 가지고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NFIB 소기업 낙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그대로 좀 드러나다시피 네.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중소형주 지수랑 같이 좀 그려보면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그렇겠네요. 지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NFIB 소기업 낙관지수를 조금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컨센서스는 95.9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전월 대비해서 1포인트 정도, 0.1포인트 정도 올라서는 수준으로 아직 개선 기대감이 조금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정점을 찍었다가 꾸준히 하락하던 게 이제는 이 하락세를 멈춰 나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NFIB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전망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결국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 발표될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가지 변수에 대해 살펴봤는데 국내 증시 관전 포인트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지금 거침없이 오른 만큼 이제 뭐 박스권 상단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사실 코스피에 대해서 하반기에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정책적인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낮아지는 원달러 환율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 이런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800 중반까지 2855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은 낯선 부분도 있고 가격이라든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살펴보면은 이제는 PBR 기준으로 0.95배 정도까지 올라섰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릴 때 PBR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0.8에서 1.0배 사이에서 등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0.95배에서 1.0배 사이가 보통은 박스권의 상단으로 좀 작용을 하는 레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로 리레이팅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이나 밸류단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좀 비중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좀 시장이 올라선다라고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냐 낮은 성과를 기록하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비중을 먼저 줄이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타격이 또 심대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다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약간은 좀 더 즐겨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을 추가로 더 들어가기보다는 저 뭐 여전히 꾸준히 얘기를 드리다시피 자동차인가요?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원달러 환율 수혜주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 그렇죠.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